방위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불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역사적인 코스피 5천 축하를 연불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를 치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요. 4개월? 4개월 만에 4천에서 5천 간 거예요? 3개월인가요? 10월 말에 아마 4천 찍고 지금 갔으니까 한 3개월? 아, 그런데 3개월 된 4천 거예요. 넘어선 지 3개월 만에 네. 5천이 된 건데 그 이전에 2천, 3천 갈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죠. 1000포인트 올라갈 때 10년 이상 아마 걸렸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1월에 이렇게 네. 될지를 작년에 예측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4천 찍고 나서는 좀 5천 가는 속도가 빠르긴 하겠구나. 그래서 아마 상반기로 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1월이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 5천으로 시작을 하고 네. 자 이제 본 방송을 가겠습니다. 네. 자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가 역사적인 뭐 날이었죠. 뭐 코스피 5천을 터치를 했죠. 삼성전자도 15만 전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현대차가 50만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넘었고요. 현대차도 시총을 100조 원을 돌파하는 정말 이제 역대급 그런 상승장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에 이어지는데 다만 이제 그 이번 주에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알테오젠 쇼크가 좀 있어가지고 바이오주들이 한번 좀 흔들렸던 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오게 튀었고 그리고 모처럼 배터리 주들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에 탑재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고 또 디지털 자산법이 아마 3월에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좀 뒤늦게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참 어쨌든 분위기가 좋은 편인데 미국은 조금 이제 답답했던 네. 것 같아요. 뭐 연초이후로 크게 오른 것도 없고 이게 이유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좀 계속 확대가 됐죠. 그린란드. 그래도 이제 그린란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지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좀 답답하고 한국 코스피는 좀 계속 상승하는 대립된 그런 모습이 한 주 동안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4천에서 5천 가는 데는 석 달인데 따져보면 2,500에서 5천 가는 건 반년 만에 더블이 된 네. 거잖아요. 이 5천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가 초강세장이 오긴 오거든요. 그러니까 86년, 89년 3조 왕 때 그때 처음 천 갈군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한참 헤매다가 2003년에서 2007년 그때 2천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 단위 넘을 때마다 사실상 20년 가까이 이제 걸린 셈인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3천 한번 찍었었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3천에서 좀 또 흔들거리다가 이제 5천까지 또 이렇게 아주 파죽지세로 올라왔는데 뭐 정말 이게 어느 하나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정부 정책도 너무 좋았고 거기다가 유동성도 좋았죠. 거기에 또 반도체가 붙어졌어요. 그렇죠. 완전 불을 지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실적이 상향이 안 되면 5천은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가미가 되면서 상당히 좋았고 또 이제 1월 들어서 이렇게 또 미국은 안 가는데 한국만 갔던 이유가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다고 젠슨학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수혜 국가가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젠슨학이 작년에 치킨 먹으러 사실 한국에 왔었지만 괜히 먹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피지컬 AI의 뭐 제조업 강국이니까 이 제조업 데이터가 있어야 피지컬 AI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이제 그런 매력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코스피에 올라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5천원까지 왔지만 이게 유지되느냐 이것도 좀 고민이 될 텐데 일단 제가 숫자만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 5천은 지금 PER 기준으로 10.6배 정도 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코스피 PER 평균이 10.2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니에요. 5천까지 왔어도. 그랬는데도 안 비싸네요. 네, 왜냐면 이익이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어제 유튜브에서 이런 말 들었어요. 어느 전문가분이. 네. 5천인데도 아직 싸. 맞아요.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 편차로 이렇게 그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평균이 10.2배인데 표준 편차로 이제 계산해 봤을 때 코스피가 20년간 이제 PER 상위 한 16% 정도면 좀 이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대 수치는 낮긴 해요. 근데 우리 코스피 평균으로 보면 11.2배가 상위 한 16%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5,200 나와요. 그러니까 5,200 넘으면 이제 과거보다는 비싸진 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때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5,200 이상에서는 이제 덤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물론 뭐 독일이 한 16배 되고요. 일본도 한 14배. 중국이 12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11.2배도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좀 비싸질 수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200 가면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피 5천을 이끈 가장 강력한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업황이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론 내부 임원이 113억 원어치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 거잖아요. 이걸로 보면은 마이크론이 지금 상당히 고가인데 엄청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샀다는 건 앞으로 더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가 참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분들도 힘들어요. 마음이 이거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진짜 엄청 고민되거든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러다가 10만 원 초반 가면 또 괜히 기분만 좋다 마는 거고. 근데 또 못 판 이유가 이러다가 20만 원 갈 수도 있고. 안 사신 분들은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인데 사실 정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첫 번째는 아직 반도체 사이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어지고 젠슨항도 매물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급 부족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숨고르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15만 원 넘고 하이닉스가 70만 원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업황만 보면 아직은 제가 봐도 팔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 내부 임원이 산 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마이크론이 이제 4년 만에 산 거예요. 2022년 10월 13일 날 주가 54.86달러에서 이사의 멤버 4명이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14억 정도 샀대요. 금액은 크진 않죠. 쉽진 않네요. 예, 근데 그때는 또 주가가 엄청 바닥일 때입니다. 반도체 업황 최악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 내부자가 사는 경우는 많아요. 좀 키워야 되니까. 예, 뭐 주가도 많이 빠졌겠다. 그래서 그게 뭐 이게 주가 오르는 시그널은 아닌데, 근데 마이크론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랐고 작년 S&P 500 기업 중에 상승률이 2위거든요. 200%가 오른 기업인데 1월 13일 날 마이크론의 이사인 마크 리우, 이분이 TSMC의 또 전 CEO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337달러에 113억을 이제 지른 거죠, 그냥. 왜냐하면 내부자는 신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 가격이 사겠어요, 100억을 넘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내부자는 누구보다 마이크론의 사정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TSMC에 있었으면 예, 기술적인 예.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이분이 샀으니까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야, 저 정도로 내부자가 강하게 산 거면 굳이 뭐 내가 올랐다고 적극적으로 팔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를 마이크론하고 삼성 하이닉스 봤을 때 마이크론이 계속 정말 잘 된다. 네. 뭐 반도체가 다 좋을 거야라는 전망에선 좋지만 그래도 경쟁 기업인데 삼성 하이닉스에는 어떻게? 아니 마이크론이 이 정도면 삼성 하이닉스가 훨씬 좋아하죠. 왜냐면 마이크론이 3위거든요. 3위고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범용이나 이런 건 기술력 차이 없다고 해도 HBM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마이크론이 좋다면 삼성 하이닉스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근데 코스피하고 반대로 부진한데 뭐 작년에 트럼프 관세 때문인데 올해 초에 또 그린란드 이슈를 또 몰고 와서 예. 트럼프가 계속 장을 흔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진 게 이게 트럼프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도 한번 있었고, 물론 해결되고 이제 주가 올라오긴 했지만 작년에 S&P 500이 15% 올랐고 코스피가 75% 올랐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연초에 지금 코스피가 18% 올랐는데 S&P 500은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과 한국의 격차가 사실 지난 몇 년은 미국이 압도했지만, 그런데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게 트럼프 불확실성이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소비 부양하겠다고 막 선심성 정책들을 몇 개 내놨잖아요. 뭐 신용카드 이자 제한해라,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는 증시에 좋은데 갑자기 덴마크하고 이제 이런 그린란드 이거 가지고 관세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신뢰를 못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관세는 철폐가 됐고 그린란드 무력 침공도 안 하겠다 물러섰지만, 사실 이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린란드를 어떻게 뭐 치겠어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뭐 베네수엘라는 아니잖아요. 그 뒤에 또 유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내용은 공개 안 됐지만 자기가 합의했다, 그러니까 뭔가 얻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아마 히토류 관련해서 뭔가 좀 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좀 물러섰던 배경으로 유럽이 그러면 뭐 덴마크도 그렇고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미 국채 때려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매도한 데도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실제 덴마크 연기금에서 큰 회사는 아닙니다. 미국채 1억 달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실제 다 팔았대요. 근데 그거는 영향은 없지만 트럼프 입장에 좀 부담되죠. 저거 가지고 이제 그럼 그 뒤에 덴마크 연기금, 노르웨이 여기서 팔아버리면 사실 금리가 급등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지니까 물러선 거죠. 그런 부분. 이럴 때만 그 채무자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참 트럼프가 너무 줄타기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피곤합니다. 이게 되게.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비미국해라 이런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근데 비미국에서 압도적 1위가 한국일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요. 한국이 지금 50%가 넘어요. 이익 증가율이. 아마 2등이 대만으로 아는데 대만이 20 몇 %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지금 한국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시장에 한국을 좀 선호하고 미국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인데 그래도 일단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리스크는 좀 그래도 이번 그린란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코가 너무 이제 고정화가 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질렀다 빠졌다 네. 하는 게 어차피 주가라는 게 펀더멘털 봐야 되는데 네. 그 보합세 속에서도 테슬라나 이런 쪽들은 기대감을 계속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실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네. 기술력에 대한 입증이 되니까 이번에 FSD 테슬라 FSD를 사용하면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겠다라는 보험사도 나왔던데.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 시대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최고 기업은 누가 뭐래도 테슬라가 맞아요. 사실 기술력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테슬라한테 왜 호재냐면 레모네이드라는 이제 보험사가 테슬라 FSD를 이걸 주행을 딱 키면 보험료를 절반은 무조건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킨 만큼 이제 깎아주는 건데 이게 이제 물론 테슬라는 데이터 협업은 하겠죠. 그 데이터를 받아야 그렇죠, 가야 되니까. 되니까. 네. 근데 보험료를 50% 깎아준다는 건 FSD 이 완전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이 보험사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 데이터도 그렇잖아요. 인간 운전보다 이 자율주행 운전이 훨씬 안전하다. 그 얘기 아마 많이 이제 데이터로도 이미 나와 있죠. 근데 그거를 실제 보험에 적용한 거는 없었는데 이 회사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레모네이드가 여기 경영진이 머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초기에 또 흥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바뀌고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걸 선점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러면 테슬라 자동차도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게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가 아니면 그 기능을 키는 순간 보험료가 할인돼 버리니까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절반이나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FSD 구독료 이 부담도 보험료 절감으로 이것도 해결할 수 상세가 될 수 있고. 예, 상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편리한 걸 넘어서 나의 비용도 줄여주네. 이것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테슬라 주가 또 하나 더 올랐던 게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 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미국 전역에 뿌리겠다. 상용화하겠다. 이걸 일단 언급을 했고 근데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이게 항상 지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키긴 하는데 6개월 좀 늦어요. 늦어지거나 네. 1년 늦어지거나 그래서 올해 말이면 내년 상반기 아닌가 생각은 해야죠. 하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내년에 이것도 좀 빠를 수 있어요. 내년 말에 그 옵티머스 로봇을 일반 소비자한테 가정용으로. 팔겠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28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항상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보험료 할인 다보스 포럼의 발언 두 가지가 좀 나오면서 일단 테슬라 주가는 뭐 미국 증시에서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지금 호황인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수입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장 기공식 가갖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언뜻 생각하면 지금 반도체 메모리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맞죠.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메모리 공장이 아니라 그 파운드리 공장 있잖아요. 이제 메모리까지 다 지어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는 부과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서 언급을 하셨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뭐 대책을 뭐 혹시라도 그런 게 되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국이 자살골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 보냐면 미국 빅테크들이 다 피해 보고 그렇죠. PC 만드는 회사들 다 피해 봅니다. 우리가 피해 볼 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격 거기 얹어서 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는 그 반도체가 그 직접 가는 경우는 전체 반도체 수출의 8.5%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 대만 가거나 가서 넣어 중국 갖고 가거나 가는구나. 예 맞아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직접 수출 비중은 크게 또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실제로 이걸 직접 때린다고 해도 이 우리나라 충격받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자동차랑은 좀 다른 거죠. 자동차는 또 대안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게 그 영향을 받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압박이 나온다는 건 결국 그거거든요. 좀 빠른 시간 안에 메모리 투자도 좀 해라. 이 시그널 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도 아마 하이닉스는 미국에 패키징 공장 짓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도 아마 뭐 메모리 공장 지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비용 부담은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이건 정부랑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 짓는 거는 좀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공장은 아마 이제 미국에 짓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미국에 짓는 건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당장은 이게 실현 가능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영향은 좀 없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갔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늘 공급 과잉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환사채나 네네. 증자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주식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늘 마이너스적인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진 않았는데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선진국형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주주 환원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신증권의 이경현 연구원이 썼던 자료에 있는 건데 24년도에부터 이제 25년까지 그러니까 순 공급액이 뭐냐면 유상증자, 전환사채 있죠.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 여기서 자사주 소각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증하고 전환사채는 당연히 주식 공급이 느는 거잖아요. 자사주 소각은 이제 주식 공급이 주는 거죠. 이걸 뺀 게 그동안은 늘었어요. 계속 플러스였는데 24년, 25년에는 이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게 2024년도에 이제 주식 공급이 얼마나 줄었냐면 그 1조 5천억 정도 줄어들었고 25년에는 3조 5천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난 28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그냥 매년 주식 공급이 계속 늘었어요. 제일 심했던 게 2021년.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때 16조가 든 거예요. 그때 이제 유증도 왜냐면 그때 주식시장이 엄청 호황이었죠. 3천 넘을 때. 거기다 그때는요 IPO도 많았어요. 신규 상장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 이 공급 충격을 못 이기고 좀 부러져 버렸어요, 사실은. 이런 게 누룩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4년부터 줄기 시작하더니 25년에 확실히 줄었고 앞으로 더 줄겠죠. 근데 2017년에도 준 적은 있는데 그때는 삼성전자가 특별 주주환원하는 것 때문에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일회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좀 논의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본다면 이제 우리 한국 코스피도 달라진 게 맞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국이 부러웠던 게 미국은 주식 시장이 공급이 안 늘어요. 꾸준하게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인데 한국은 늘 증가만 했던 시장인데 이게 이제 24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을 괜히 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말 잘 못 들어봤던 말인데 작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맞습니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코스닥을 이제 3천, 네, 코스닥 3천 특위, 코스닥 3천. 코스닥도 그러면은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나요? 코스닥 3천이면 지금 여기서 3배 가는 거네요. 지금 코스피 다 팔아야 되나 이게 갑자기 요거 3자로 바꿔가지고 3자로 바꿔서.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나온 배경은 그때도 한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아직도 코스닥은 단타라는 오명을 좀 받는 시장이고 작년에 코스피 그렇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타겟을 코스닥 이제 여기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많으니까 한번 활성화 해보자. 이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방문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코스닥을 3천으로 만드는 건 이제 이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특위에서 먼저 특위에서. 건의를 했고 뭐 대통령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아마 구체적인 게 나올 거는 같아요. 그걸 좀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중복상장과 주가 누리기 방지법 추진하라고 했거든요. 중복상장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LG화학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LG엔솔 그래서 굉장히 주주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L자 들어가는 주식은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LS도 있거든요. 여기 LS가 SX 솔루션즈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거래소에 사실 신청했어요. IPO를. 근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중복 상장에 대해서. 그래서 하지 마라. 중복 상장 이슈를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기업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굉장히 이런 높습니다.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인데 이게 상속세가 높다 보니까 대주주가 이게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꽤 오래 지속되었잖아요. 네. 주가 높으면 좋을 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상속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주가 누르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지법을 추진하라. 그러면 상속 이슈 때문에 못 올랐던 기업들이 또 재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은 코스피 5천을 넘어서 6천, 7천을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코스닥 말씀드린 대로 근데 코스닥을 3천을 가기 위해선 그 디지털 자산을 좀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낸다면 시장 활성화에 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뭐 네이버라든가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이제 시동을 좀 걸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2차 전지가 올랐습니다. 드디어 올랐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로봇에도 배터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슈는 사실 작년에도 몇 네. 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올라가 주네요.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야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게 로봇 테마가 좀 확산되고는 있는데 2차 전지도 이게 쉽게 뭐 그냥 한 번에 꺾일 이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가 아직은 좀 못 얘기나 할 수 있더라도 전고체 배터리 쪽은 저는 좀 다음 주도 그래도 연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올랐던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섬유 업종. 여기가 이제 화학주들도 좀 최근에 반등을 하는데 특히 이제 스판덱스라는 그 섬유죠. 요게 이제 중국 쪽에서 가격이 좀 인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업황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쪽이 좀 살아나는 부분도 있어서 화학섬유 쪽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 볼 때 사실은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도 올랐지만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부품이 MLCC랑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도 또 같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다음 주도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CES를 다녀오신 분들의 보고서네요. 예, 이제 CES 참관기인데 제목이 AI 에브리웨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한종목, 배송이, 박준선님. 이게 보고서 되게 길어요. 그래서 참관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장문의 보고서를 이게 이게 정답을 너무 많이 알려줘요. 이 보고서들이 앞으로 미래를? 네, 피지컬 AI에 대해서 되게 다룬 건데 그래서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일요일에도 이거 나눠가지고 네. 두 개로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피지컬 자율주행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젠슨항이 알파마요라는 거 공개한 거 아실 네네. 거예요. 이름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머리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AI를 접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인데, 근데 이제 이 알파마요가 탑재된 차량이 올해 1분기 미국, 2분기 유럽, 3분기 아시아에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벤츠에 탑재가 돼요. 실제 차에. 그래서 이제 현실이 될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코스모스
그러니까 세상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기반 모델이라고 이걸 하고 있고, 옴니버스 뭐냐면 이게 테슬라랑 다른 점이요,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실주행하잖아요. 네. 그 데이터 봤는데 엔비디아는 그게 아니에요. 가상 공간을 미리 만들어놔요. 그래서 수많은 그 시뮬레이션 그거를 미리 세팅을 다 해놓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옴니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구동해주는 칩이 토르라고 합니다. 이 토르 칩을 아마 삼성 파운드리가 만드는 걸로 그때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수직 통합해서 한마디로 테슬라 빼고 나머지 시장 먹겠다. 이게 젠슨하게 욕심이에요 지금. 이거를 CES 2020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모델이 테슬라랑 좀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VLA라는 기술이 있어요. VLM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비전 랭귀지 모델인데,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요 컵을 보면 컵이 있네, 물이 있네, 마셔야 되겠다. 네. 이게 그냥 비전 랭귀지 모델입니다. 근데 방금 이제 여기 최건희 기자님이 마셨잖아요. 네. 그게 액션이죠. 아, 보고 A가 인지하는 게 네. 아니라 보고 액션까지? 액션까지. 아. 액션까지 가야 이게 실제로 피지컬 AI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챗GPT랑 대화하는 건 그냥 모델이고, 방금 이제 이 물을 마시는 행동은 액션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신 건 아닌데 너무 잘한 거 타이밍이 같아요. 갑자기 잘 맞아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VLA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을. 그래서 이거를 자율주행에 이제 접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차가 자동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피지컬 AI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강점은 수많은 실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수백만 대 차량에서 이걸 갖고 있는데 일반 자동차에서는 없어요. 이 데이터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럼 실드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한 게 바로 알파마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알파마요가 테슬라의 뭐 기술력을 뛰어넘었다 이게 아니라 서로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알파마요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비유를 되게 잘해주신 게, 운전면허 학원을 갓 졸업한 초보 AI래요, 알파마요는. 왜냐하면 얘는 완성된 자율주행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거를 자동차 회사마다 탑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알아서 그걸 최적화시켜야 돼요. 그 숙제는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를 베테랑으로 만드는 과정은 오로지 현대차가 하든가 벤츠가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베스트 드라이버는 알아서 만들어줘야 된다. 대신에 이 초보 AI 운전자만 우리가 먼저 주겠다. 면허를 부여해서 맞아요. 주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칩이 되게 비싸요. 이 칩도 써야 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생태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테슬라가 아니라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칩이 AMD랑도 성능이 비슷한데 AMD 안 쓰고 엔비디아 쓰는 건 쿠다라는 시스템에 갇혀버리니까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거 써라, 대신 공짜로 줄게. 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이길까? 테슬라일까? 실주행이 이길까? 시뮬레이션일까? 참 이게 고민이죠, 이게. 뭐 데이터가 정확하고 많은 건 테슬라가 맞는데 예. 차라는 게 테슬라 차만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아무리. 예. 그럼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디자인의 차들이나 다른 상표도 관심이 갈 텐데.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썼던 건 뭐냐면, 데이터가 이게 어떻게 보면 99%와 0.01% 싸움인데, 자율주행 완성은 고속도로 주행은 이게 일직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99% 일상적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쉬운데 엣지 케이스가 있어요. 0.01%. 갑자기 생각도 못한 돌발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 야간에 빗길 속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예고 없는 공사 구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천문학적 비용이 드니까 젠슨아 이런 거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 여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반박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고속도로에 착륙하는 경비행기 갑자기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도로 위를 기어가는 착시 그림의 티셔츠 입은 사람,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티셔츠 입고 갑자기 고속도로를 걸어간대요. 그리고 트럭에서 떨어진 게 마네킹인지 납치된 사람인지 전혀 생각 못한 이런 변수는 시뮬레이션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수백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이 0.01%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자율주행의 마지막 완성도를 이제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엔비디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숙제를 이번에 벤츠에 탑재가 되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파마에도 완벽한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는 70억 마일을 달리면서 세상에 온갖 이런 일이 별게 다 일어나는구나. 이걸 경험한 지금 데이터가 있고 알파마에는 아직 그건 없어요.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알파마요가 뭐 뒤처진다 이게 아니라 둘 중에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0.01%의 데이터를 알파마요가 진짜 확보해버리면 뭐 굉장히 또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테슬라가 우위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견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70억 마일의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엣지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어쨌든 일단 1, 2분기 정도의 벤츠의 운행 기록을 좀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일부 마무리는 어쨌든 피지컬 AI 혁명은 근데 제가 자율주행을 설명해 드렸지만 운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로봇으로 가야 된대요. 그렇죠. 자율주행차는 바퀴 달린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위에 인지 판단 제어의 이 루프가 팔과 다리를 가진 로봇에게 이식돼서 공장과 과정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운전과 비교가 안 되는 이 공간으로 이제 넘어간대요. 네, 그래서 CES 2016은 이제 그 로보틱스의 이제 앞으로의 과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에 CES였다. 그래서 굉장히 느끼고 오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로봇하고 또 다른 분야는 제가 이제 일요일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테오젠이 충격이었는데 한 5% 로열티를 기대했대요. 5%면 1조 정도 나오죠. 보통 그렇게 계산들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 2%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충격받은 거죠. 근데 이게 더 충격은 뭐냐면 이게 작년 11월에 나온 건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들을. 이게 지금 만약에 못 봤다면은 그거는 이제 약간 이거를 너무 신경 안 썼다는 거고 봤는데도 얘기 안 하면 이건 더 문제가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